제가 경험 위주의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인터랙티브 강의를 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주소로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시면 제 강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접속하신 분들은 발표, 다운 플로우, 업플로우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질의응답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접근하신 분들은 자료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혹시 슬라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미지로 다 저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맡았는데 원래 3D 익스피리언스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하고 크리에이티비티 쪽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가 사실은 AI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거하고 잘 맞아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동료로서, 새로운 동료로서의 AI에 대한 주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약간 시각이 좀 다른 AI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AI라고 하면 보통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학회 같은 데서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학회가 Augmented Human이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기보다는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항상 저희가 주장을 하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뿌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56년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다트머스 컨퍼런스가 열렸을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란 말이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존 맥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처음으로 theorem proving, 그러니까 이론과 관련된 증명에 대한 데모를 하게 되고요. 이때 스폰서는 저 밑에 쭉 3명 써 있습니다만 IBM이 스폰서를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IBM이라는 회사의 명칭은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머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기계 같은 걸 제일 많이 팔았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그 7분들 중에 특히 저 왼쪽 위에 있는 4명하고 밑에 있는 2분하고가 요즘 거의 뭐 AI의 파운딩 파더라고 불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된다면 저분들 한 명 한 명의 업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도 AI의 주도 세력은 저분들의 제자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철학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오늘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주 전공을 보면은 수학 내지는 논리학 내지는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텔리전스, 즉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도 처음에 데모를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명제를 어떻게 증명하고 풀어낼 거냐, 이런 걸 잘하는 게 인텔리전스고, 두 번째는 뭐 알파고도 나왔습니다만 체스라든지 어떤 각종 게임에 들어가 가지고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인간을 이긴다든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이미지네 챌린저처럼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잘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뭐 이런 느낌의, 컴퓨터가 교육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학습도 하고 이래가지고 언젠가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그리는 거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근데 이 느낌이 좀 어떠세요? 신이 자기를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것과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이런 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나하고 비슷한 어떤 지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따로 독립을 시켰는데 걔가 나하고 비슷하냐를 맨날 테스트를 하고, 그런 게 이제 튜링 테스트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지금 현재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의 주류는 이런 학문입니다. 현재는. 근데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제가 학회 활동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대부라고 부르고 있는 더글라스 앵게바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스탠포드 리서치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SRI라 그러죠. 특히 미국의 국방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리젠테이션 스타일이 이 사람이 발명한 겁니다. 마더스 오브 올 데모라 그러죠. 이렇게 당시로선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을 했어요. 또 하나 일반인들한테 유명한 거는 저기 오른쪽에 쓰고 있는 저 마우스가 이 사람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우스가 이 사람 발명품이고, 저 오른쪽에 CRT는 저게 1968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CRT는 저게 이반 서덜런드라고 하는 인물이 레이저 펜을 가지고 직접 그렸어요. 마치 우리 오늘날의 패드처럼. 이제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이 이 2시간 동안의 데모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비메오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판을 했어요. 이때 컴퓨터가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라고 그러는데,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는 커서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용어 자체를 이제 모르더라고요. 껌뻑껌뻑하는 프롬프트라는 게 있었고 꺽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명령어를 쳐넣어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어 다 외우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거나 아주 하이 인텔리전스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어 배운다고 학원 다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컴퓨터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컴퓨터를 다 쓰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만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했는데, 더글라스 앵게베트가 챌린지를 하죠. 뭐라고? 이거 도대체 누가 쓰라고 만든 겁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유치원 애들은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70, 80 먹으신 노인네들은 쓸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쓰잖아요. 당신네들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인류를 위한 기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챌린지를 던졌고, 이 사람의 개념이 근데 당시의 기술로 저렴하게 만들어서 배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파크 연구소에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알토라고 하는 컴퓨터에 처음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걸 보고서 베껴가지고 이런 엄청난 기술을 제대로 상용하지 않았단 말이냐라고 하고서 들어간 한 사람의 CEO가 이 기술들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그게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를 개발할 때 이 사람이 만든 기술들을 채용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빌 게이츠가 또 맥킨토시를 보고 완전히 당신 리사죠. 리사를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저거 똑같게 베껴야지 해서 만든 게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윈도우 3.1을 거쳐 95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에브리바디스 컴퓨터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스페셜 퍼슨을 위한 컴퓨터였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제가? AI에 크게 두 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아까 전에 수학, 이쪽이 주류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메인스트림 주류인데, 주류는 휴먼 비헤이비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간에 이 AI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특정한 클래스의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일종의 브랜치고, 또한 인텔리전스가 해결하는 것은 결국엔 잘 정의된 룰을 이용한 것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는 추상화를 필요로 하지만 추상화와 함께 일정 부분 비슷하게 움직이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 엉뚱한 대로 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답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과 함께하는 AI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경우에 인간이 인텔리전스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도구를 써서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크리에이티비티 얘기가 AI가 나오면서 더 떴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떴는데, 첫 번째는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시기가 온다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감성이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2014년, 특히 2014년에 겐이라고 하는 기술과 VA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 소위 제너러티브 AI 기술이 뜹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석만 할 줄 알았는데 AI가 생성형으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크리에이티비티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많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미하이 칙센미하이, 플로우라고 해서 우리 그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되게 유명한 분이고 긍정심리학자의 대표적인 분이죠. 책도 굉장히 잘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의한 크리에이티비티가 유명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도메인에 뭔가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도메인의 것을 새로운 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걸 창조하거나 다른 도메인에 있던 걸 지금 현재 도메인으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도메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음악을 작곡했을 때 그 음악의 패턴이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음악을 작곡을 한다거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음악이라고 했는데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도메인에서 이건 음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크리에이티비티는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메인에서 억셉트 돼야 되는 것이 크리에이티비티죠. 마가렛 보덴이라는 사람은 트리플 AI, 그러니까 AI 그 어소시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의 어떤 교차 연구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크리에이티비티를 나눕니다. 하나는 맨카인드의 히스토리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종류의 크리에이티비티냐,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가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AI에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AI도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죠. AI도 크리에이티비티 될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인간 크리에이터를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휴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제너러티브 어드밴스드 네트워크, 겐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로 VA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고 최근에는 플로우 베이스드 AI 기술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런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모나리자 같은 그 이미지를 넣으면 고흐 스타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딴 걸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는 지 혼자서 그냥 그 오브젝트 같은 걸 크리에이션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이 경우에 타겟이 되는 퍼포먼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아티스틱 튜링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I한테 무슨 음악을 작곡을 하게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거를 인간이 그린 거하고 비교를 딱 시켜가지고 평가자들로 하여금 뭐가 AI가 그렸고 뭐가 인간이 한 겁니까로 물어보죠. 이런 거를 아티스틱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튜링 테스트가 뭔지 아시죠? 튜링 테스트는 보통 챗봇에서 하는 거거든요. 채팅을 했는데 상대편하고 대화를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AI냐 인간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같이 채팅을 한 사람이 그게 AI인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면 그거를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티스틱한 크리에이티비티를 갖춘 어떤 설계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서 AI가 완전히 한 거하고 인간이 완전히 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인간이 했는지 AI가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테스트의 철학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대체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 AI가 일종의 컬래버레이터, 협력자 또는 조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
이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걸 쓰는 유저한테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AI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다음에 수많은 곳에서 아티스트라든지 설계자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배워라.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머신러닝 코스웍이 생기고 그런 걸 막 배우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런 거 들어가서 배워본 분 계세요? 예,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멘붕에 빠져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머신러닝이라 그러잖아요. 머신러닝 툴은 크리에이티브 피플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일단 파이썬이 기본이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뱀인데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AI 쪽에서 데이터 기반 언어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비주얼하지 않아요.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커맨드 라인이 뭔지도 몰라요, 대체로. 이게 시커멓게 원래 이제 애플이든 이런 데든 명령어 쳐넣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거 옛날 도수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걸 띄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명령어 쳐넣듯이 옛날 방식으로 막 쳐넣어가지고 환경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설정이 잘 돼 있는 도커 같은 걸 깔고요. 도커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이제 이런 것들 막 쭈루루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죠.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 자 이제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니어 엘지브라, 이게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학. 그 다음에 probability theory, 이제 아까 전에 그 겐 같은 거는 전부 확률 통계 이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probability theory. 그 다음에 미분적분, 예, 이게 gradient descent라고 학습하는 방법은 다 미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lculus. 그 다음에 최적화. 듣는 순간에 하고 싶지 않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닙스나 ICML 같은 세계 최대 학회에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뭉치는 그룹이 나왔어요. 특히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런 쪽에 하시는 뭉치는 그룹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진짜 크리에이트 하는 사람들, 설계를 하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작업을 하는데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그 작업에 AI가 스마트하게 도와줘서 우리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1번. 예, 이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설계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making something new를 하는데 내가 내 아이디어를 이 녀석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얘가 내 의도대로 뭔가 그려줘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예? 내 making something new를 할 때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결합을 시킬 거냐. 세 번째, 내가 놓치고 있는 컨셉추얼하게 리치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애드해서 나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테크놀로지하고 머티리얼에 대한 이해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진짜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AI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대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결국에는 이제 니드는 거의 확실하고 AI라고 하는 기술을 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HITL이라고 불러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AI하고 인간 사이에 지속적인 인터랙션을 이용한 루프를 돌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결국 오늘의 주제인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ompanion입니다. 우리의 동료로서의 AI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사실 이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특히 교육 쪽의 도구 IDE나 이런 거를 설계를 많이 했었던 MIT의 미셀레스니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디자인 프린시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다소 시스템에서 만드는 도구들이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첼레스닉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스크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크래치라고 애들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블록으로 레고 블록 하듯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거를 설계하신 분이고 실제로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서포트하기 위한 디자인 프린시플 12개를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십시오. 과연 다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가? 만약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첫 번째는 exploration,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우 스레이숄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진입이 쉬워야 되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입이 쉬운데 하이 실링과 와이드 월은 뭐냐 하면 진입했는데 옵션이 몇 개 없어. 그러면은 이게 그냥 요 스페이스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하고 넓게 해서 그 분야의 것들을 되게 쉽게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패스가 여러 가지가 주어져야 되고 스타일도 여러 개가 주어져서 이것들을 크리에이터가 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중요해진 케이스들인데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혼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나 공유라든지 SNS 같은 것까지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진 도구가 그 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구에서 저 도구로 연결되고 이 도구에서 저 도구로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인터체인지가 가능한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러라고 돼 있죠. 굉장히 쉽게 원터치로 가볍게 그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으로 블랙박스를 케어풀리하게 써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AI가 여러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그 녀석이 왜 그걸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블랙박스라고 부르는데 그 블랙박스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네가 왜 그렇게 그러는지 보여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다거나 루틴을 만든다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관련된 인벤트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용자의 서제스천,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관찰과 참여라고 하는 그런 원칙 하에 사용자의 서제스천을 같이 잘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평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잘 된 것인지 예를 들어 유체학적으로 잘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가 진짜로 우리가 쓸모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걸 도구가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크리에이티비티를 지원하는 디자인 프린시플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AI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가 지금 최근까지 이루어진 이제 디자인 프린시플이나 AI에 그 관련된 것 중에서 비교적 많이 알려진 걸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한 몇 가지 정도는 가장 최근에 학술적으로 이런 걸 돕기 위한 접근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작업을 도와준다는 것은 AI하고 나라고 하는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서로 의도를 파악하고 한마디로 말도 안 통하는 동료하고 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툴로서 이렇게 쓱쓱 그리면 되도록 하는 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AI에서 컨트롤러라는 개념이에요. AI를 일종의 예를 들자면 저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저 스페이스를 돌아다니려면은요, 저걸 조정을 할 때 저게 퍼핏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손으로 팔, 다리, 머리, 다리 다 조정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컨트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AI한테 크라우칭하고 점프하고 걷고 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저 사람 저 형태에 대해서 잘 학습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예를 들어 점프 버튼 뭐 버튼 이렇게 조금 컨트롤 가능하고 외울 수 있는 걸로 해서 마우스 포인트와 함께 움직이게 한다면 그룹 오브 액션은 AI가 담당을 하죠. 그럼 사실은 조종을 하는데 나와 AI가 공동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 같은 것들의 조종입니다.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 보면은 마치 주 조종사와 부 조종사가 있고 주 조종사의 문제를 부 조종사가 커버를 하듯이 AI가 충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가지고 미세 컨트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AI에서 컨트롤하라고 그래요. 위에 거는 에이전트를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사용자가 있다 할지라도 적응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에이전트를 키우는 거와 관련된 접근이에요. 왼쪽이 제일 좀 파격적인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특정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새로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기 이제 둠 환경인데요. Go to the green torch라고 좀 써놨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지 아시죠? 저 가운데에 있는 녹색으로 생긴 저 횃불한테 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건데,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저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go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go가 뭐겠습니까? XYZ 프레임에서 내 앞에 눈으로 보이는 그 환경으로 앞으로 원 클릭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고요. 선언적으로 언어가. to는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 녀석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뭐 느낌. 그 다음에 green은 RGB에서 0, 255가 0. 그 다음에 torch는 쉐입들에 대한 걸 인지를 시켰다면 DB와 함께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인지해라, 뭐 이렇게 정의했겠죠. 그러면 go to the green torch를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그린인 줄 알았더니 0, 255, 0이 아니고 10, 250, 10이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라든지, 고가 뭔 뜻인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하고 기계 사이에 저 태스크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걸 잘 수행했는지를 내가 평가를 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판정합니다. 저 밑에 처럼 go to the short red torch, go to the blue keycard 뭐 이런 것들 쭉쭉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면 AI가 go가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린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요, torch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to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나하고의 사이에서 마치 두 사람의 언어처럼 되는 거, 이런 걸 그라운딩이라고 그래요. 그라운딩을 찾아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나만의 언어를 잘 활용해서 잘 도와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머신러닝을 IDE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처리를 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TSNA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풀어놓고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잘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세이프 AI의 개념인데, 저건 이제 오픈 AI라고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뭐였을까요, 저게? 텀블링을 하게 만드는 학습, 강화 학습 프로젝트였는데, 그냥 그대로 학습을 하면 제가 텀블링을 횟수를 리워드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괴상한 방식으로 텀블링을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알파고하고 알파제로에 대해서 아시죠?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세돌 구단하고 두뇌들. 알파고는 일단 인간의 기보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진보를 시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파고 제로는 처음부터 인간의 기보를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강화 학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둬요? 누가 더 잘 둡니까? 알파고 제로가 더 잘 둬요. 중국 가서 두뇌. 그리고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오냐 하면 괴상한 수를 얘가 훨씬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수들을 계속 둡니다. 근데 알파고는 그래도 가끔 두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더 잘 둬요? 알파고 제로가 더 잘 둬요. 알파고 제로가 더 잘 둬요. 근데 이거는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엉뚱한 짓을 좀 하더라도 퍼포먼스만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고 제로처럼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AI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아도. 이런 이슈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꾸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거 모양이 좋아서 나 레슨 하듯이 그런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인간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얘네들이 돌게 돼요.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눈앞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세이프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AI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가장 달라지고 있는 AI의 풍속도예요. 그 큰 변화가 느껴지세요?
마치 지난 20, 30년 동안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자하고 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드디어 AI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주제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관계된 거냐 하면 진짜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들과 개념들이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예요. 이 지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걸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계속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프린시플이에요. 어떻게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원칙을 지켜주는 도구를 쓸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제가 바라기로는 제가 다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바라기로는 다소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인간의 이런 걸 크리에이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원칙을 잘 지키는 도구를 제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